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몸이 아파서 요양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그 여러분의 휠체어를 밀어주면서 돌봐주시는 요양보호사님이 여러분보다 나이가 더 많은 겁니다. 아, 네. 밥을 먹여주는 분의 손이 내 손보다 더 주름져 있는 상황. 이거 막 먼 미래를 다룬 공상과학 영화나 디스토피아 영화의 한 장면 같으신가요? 아닙니다. 오늘 저희가 샅샅이 파헤칠 바로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흔히 그 고령화라고 하면 달력 숫자가 넘어가듯이 아주 조용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착각을 많이들 하시거든요. 맞아요. 약간 남일 같기도 하고요. 네, 근데 데이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건 조용한 변화가 아니라 정말 거대한 구조적 지진에 가깝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 심층 분석, 이 딥다이브에서는 여러분의 부모님,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직시해야 하는 초고령 사회의 민낯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기대가 되네요. 오늘 다룰 자료가 아주 흥미롭죠? 네, 오늘 다룰 핵심 자료는요, 바로 오늘이죠. 2026년 4월 17일 금요일을 기준으로 그 케어유 뉴스의 김영래 편집장님이 지난 하루 동안의 국내외 시니어 트렌드를 아주 싹 집약해 주신 리포트입니다. 저희가 이걸 바탕으로 깊게 대화를 나눠볼 텐데요. 네네. 흥미롭게도 이 리포트 서두에 음력 3월 1일을 맞아서 최근담에 한 구절이 딱 적혀 있더라고요. 조존요요진제 운용요요 원기라는 구절인데요. 아, 한자가 좀 어렵긴 한데 뜻이 참 좋죠. 맞아요. 뜻을 풀어보자면 내면에는 흔들리지 않는 진짜 주인이 있어야 하고 세상을 살아갈 때는 유연하고 원만한 기틀이 있어야 한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오늘 저희가 다룰 수많은 그 위기 상황들을 관통하는 아주 절묘한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인구 구조가 지금 역피라미드로 완전히 뒤집히고 있잖아요. 그렇죠. 밑에는 좁고 위는 넓어지고 있죠. 네, 이 거대한 변화 앞에서 국가나 사회는 복지라는 확고한 중심 철학,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진제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또 동시에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약간 유연함도 필요하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기존의 낡은 규제에만 얽매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유연한 대처, 즉 원기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이 중심과 유연함의 균형이 무너지면 결국 시스템은 그대로 주저앉게 되는 거거든요. 와, 시스템 붕괴라니 시작부터 확 와닿는데요. 자, 그럼 그 시스템이 가장 먼저 삐걱거리고 있는 현장으로 바로 가보죠.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도로 위입니다. 아, 교통사고 문제군요. 네, 어제 경찰청이 2025년 교통사고 통계를 발표했는데요. 여기서 굉장히 역설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분명히 줄어들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요. 근데 사망자 수는 2,549명으로 13년 만에 오히려 꺾여서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이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가요? 그 통계 이면을 들여다보면 원인은 아주 명확합니다. 현재 국내 고령운전자가 560만 명에 달하거든요. 560만 명이요? 와, 정말 많네요. 네, 엄청난 숫자죠. 근데 이 고령 운전자가 낸 사망사고가 전년 대비 무려 10.8%나 급증했습니다. 전체 사망자 3명 중 1명이 고령 운전자와 관련이 있고요. 세상에. 매일 평균 2분이 이런 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는 아주 심각한 상황인 거죠. 사실 이 수치만 딱 들으면 여러분도 아마 비슷하게 생각하실 텐데 아니 왜 운전면허를 빨리 안 뺏는 거야? 이렇게 반응하기가 참 쉽잖아요. 그렇죠. 보통 그렇게들 많이 말씀하시죠. 네, 실제로 현재 고령자 면허 자진 반납률이 2%대에 불과하다면서 막 비판하는 여론도 상당히 거세거든요. 근데 저는 이 대목에서 약간 의문이 들더라고요. 어떤 의문이시죠? 아니, 대중교통이 뭐 10분마다 오는 서울 한복판이면 몰라도 버스가 하루에 딱 2번 들어오는 농촌이나 소도시에 사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지방 상황은 또 완전히 다르죠. 네, 그런 분들에게 무작정 운전대를 놓으라는 건 사실상 그냥 섬에 갇혀 살아라 이렇게 선고하는 거랑 다를 바 없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병원도 가셔야 하고 장도 봐야 하는데 막무가내로 반납만 강요하는 건 이거 너무 일방적이고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바로 그 지점이 이동권과 안전 사이의 전형적인 딜레마입니다. 생존권이 걸린 문제를 그냥 도덕적 책임감으로만 압박을 하면 당연히 반발이 생기겠죠. 네, 정책은 100%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편집장님 리포트에 소개된 강원도 인제군의 사례가 아주 의미 있는 시그널을 주는 건데요. 아, 인재군요? 뭘 했길래요? 지자체 차원에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라는 걸 도입을 했습니다. 아, 고령 운전자 사고 원인의 상당수가 가속 페달이랑 브레이크를 착각해서 밟는 경우잖아요. 그 급발질 논란도 많고요. 그걸 기계적으로 막아준다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가속 페달을 비정상적으로 강하게 막 확 밟게 되면 차량이 알아서 엔진 출력을 차단해버리는 그런 기술이죠. 오, 그거 진짜 훌륭한 아이디어네요. 네, 하지만 이건 역시 임시 방편일 뿐이긴 합니다. 근본적으로는 여러 제도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야 하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야간이나 고속도로 주행만 제한하는 조건부 면허 갱신이라던가 차량 스스로 위험에 개입하는 자율주행 보조 기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농촌 지역을 위해서 면허를 반납하신 분들이 100원만 내면 탈 수 있는 농촌형 택시 같은 이동 지원 서비스가 있죠. 아, 그런 게 하나의 패키지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아까 우리가 서두에 체근담 얘기하면서 유연한 대처, 즉 원기를 강조했잖아요. 바로 이런 복합적인 지원책이 그 원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안전을 지키면서도 어르신들을 고립시키지 않는 유연함이네요. 좋은데요. 그런데 여기서 자연스럽게 다음 문제로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이동권 다음은 역시 돌봄이겠죠. 네, 맞아요. 운전대를 놓고 이동권을 잃은 시니어분들이 결국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면서 의존하게 되는 곳이 바로 돌봄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제가 리포트 안에 있는 KDI, 그러니까 한국개발연구원의 보고서를 보고 제 돈을 정말 의심했습니다. 네, 그 인력 부족 수치 말씀하시는 거죠? 와, 부족한 요양보호사 인력이 9만 명도 아니고 2043년까지 99만 명이 부족해질 거라는 전망이 나왔더라고요. 이게 장기요양 서비스 수요는 지금보다 2.4배나 폭증하는데 말이죠. 99만 명이라니 이거 현실성이 있는 숫자인가요? 99만 명이라는 숫자는요, 그냥 단순하게 일할 사람이 좀 모자란다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사실상 시스템의 붕괴를 예고하는 아주 무서운 수치죠. 아휴, 끔찍하네요. 근데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십니까? 현재 그나마 돌봄 현장을 지키고 있는 내국인 요양보호사의 63.2%가 이미 60대 이상의 고령층이라는 사실입니다. 명이 넘는 건데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케어가 무슨 특이한 사연이 아니라 이미 돌봄 현장의 디폴트 값이 되어버린 겁니다. 와, 결국 돌보시는 분들 자신도 조만간 돌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연령대인 거잖아요. 그게 바로 인구 통계학의 아주 잔인한 수학인 거죠. 돌보는 주체하고 돌봄을 받는 객체의 경계선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네요. 정말 경계가 모호해지네요. 밑을 든든하게 받쳐줄 젊은 인구가 유입되지가 않으니까 시니어 세대 안에서 그냥 서로가 서로의 휠체어를 밀어주면서 간신히 버티는 모래성 같은 구조랄까요? 게다가 이 모래성은 바닥으로 공적 자금까지 막 줄줄 새고 있더라고요. 어제 전국 3만여 개의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정부가 종신보험 가입 실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일제히 나왔잖아요. 네, 아주 크게 보도가 됐죠.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정말 헛웃음이 났던 게 국민 세금이랑 건강보험료로 지원되는 그 소중한 공적 운영비를 가지고 요양기관 원장들이 자기 개인 종신보험료를 내고 나중에 환급금을 사적으로 챙겼다는 의혹이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참 안타깝지만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서류상으로만 요양보호사를 등록해놓고 급여를 가로채거나 심지어 노인학대 판정을 받은 기관이 버젓이 우수기관으로 둔갑해서 지원금을 받는 식의 재정 누수가 진짜 끊이지를 않거든요. 와, 시스템에 구멍이 엄청 크게 뚫려 있네요. 사후에 문제가 터지고 나서야 뒤늦게 적발하는 현재 헐거운 모니터링 방식이 완전히 한계에 다다랐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정말 궁금한 게 하나 생기는데요. 정부나 관련 기관에서는 이런 인력 부족이나 재정 문제를 타개하겠다고 툭하면 무슨 AI 매칭 플랫폼이나 피지컬 돌봄 로봇 같은 막 이런 첨단 기술 투입을 해결책으로 내놓잖아요. 네, 요즘 기술로 해결하겠다는 발표가 참 많죠. 근데 아무리 기술이 발전한다고 해도 이 돌봄이라는 영역은 사람의 눈을 맞추고 감정을 교류하고 체온을 나누는 게 핵심 아닌가요? 원론적으로는 당연히 그렇습니다. 구조적으로 공금은 막 원장들 주머니로 줄줄 새고 있고 현장 요양보호사들의 저임금 문제는 방치를 하면서 그 쇳덩어리 로봇 몇 대 들여놓는다고 99만 명의 공백이 메워질까요? 전 좀 회의적이거든요. 로봇이 인간의 체온과 공감을 온전히 대체할 수 없다는 호스님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당장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요. 로봇이나 기계라도 제발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비명에 가깝습니다. 아, 기계라도 좋으니까 제발 달라고요? 네, 당장 거동을 못하시는 어르신의 체위를 변경해 주거나 무거운 몸을 들어서 기저귀를 갈아줄 최소한의 물리적인 인력조차 증발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아, 근력이 필요한 노동조차 할 사람이 없으니까요. 맞습니다. 체온을 나누기 이전에 기본적인 생존의 위협을 막는 게 우선순위가 되어버린 아주 처참한 상황인 거죠. 생존이 먼저다. 이 말을 들으니까 참 입맛이 쓰네요. 결국 기술 투입은 불가피하지만 방금 지적하신 대로 본질적인 처방은 아닙니다. 지원금이 원장의 사금고로 흘러가는 걸 막으려면 요양기관의 재무 상황이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연동되는 디지털 회계 시스템을 의무화해야 하고요. 그렇죠. 감시가 투명해야죠. 네, 그리고 독립적인 감사 체계를 세워야 합니다. 이런 제도적 중심, 즉 아까 말한 진제가 없이 기술이라는 원기만 남발한다면 결국 99만 명의 인력 공백은 우리 청취자 여러분을 포함한 수백만 가족이 직장을 그만두고 직접 간병에 매달려야 하는 아주 끔찍한 재앙으로 돌아올 겁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그 재앙의 중심, 돌봄 비용과 가족들의 감정적 소모가 가장 극심한 블랙홀 같은 곳이 있죠. 바로 치매 영역인데요. 네, 치매는 정말 많은 가족들의 아픔이죠. 근데 이 치매를 대하는 우리 사회의 움직임을 리포트에서 쭉 보니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전선이 엄청나게 넓어졌어요. 과거에는 단순히 요양병원에 모시고 약을 처방하는 단선적인 구조였다면 이제는 과학, 금융, 정책이 각계 다른 무기를 들고 치매라는 질병과 싸우기 시작한 거죠. 맞아요. 특히 과학계의 전력 질주가 아주 놀랍습니다. 그 DGIST 연구팀이 치매 초기에 후각 시스템의 면역세포가 손상되는 메커니즘을 세계 최초로 세포 수준에서 규명했다는 소식이 리포트에 실렸잖아요. 네, 아주 기념비적인 연구입니다. 흔히 그 냄새를 갑자기 못 맡으면 알츠하이머의 초기 신호일 수 있다 이런 말들이 예전부터 있었는데 이게 완벽한 과학적 근거를 갖게 된 거네요. 네, 아주 중요한 발견인데요.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시려면 뇌의 구조를 조금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아, 뇌 구조요? 네, 우리 몸의 대부분은 혈액-뇌 장벽이라는 아주 강력한 방어막으로 외부의 독소를 딱 차단하고 있거든요. 일종의 철벽을 치고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후각신경은 코 점막에서 출발해서 뇌의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부위로 거의 직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방어막의 바깥쪽에 노출이 되어 있는 셈이죠. 아, 방어막 바깥에요. 와, 신기하네요. 그래서 알츠하이머를 유발하는 독성 단백질이 뇌에 쌓이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이 후각세포랑 면역세포를 파괴하면서 뇌로 진입을 하는 겁니다. 그럼 냄새를 못 맡는 게 진짜 위험 신호인 거네요? 즉, 후각상실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치매라는 거대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일종의 탄광 속의 카나리아 역할을 하는 것이죠. 와, 냄새를 맡는 신경이 기억의 중추로 다이렉트로 가는 고속도로 같은 거였군요. 싱가포르 국립대랑 손잡고 혈액 한 방울로 초고감도 진단을 하겠다는 그 브레이디스 헬스케어의 소식이나 소리장 빛 같은 외부 자극으로 뇌 기능을 개선한다는 연구도 결을 같이 하는 것 같네요. 네, 비약물 쪽 개입과 초기 진단이 요즘 세계적인 트렌드죠. 그런데요, 제가 이 리포트를 보면서 느낀 건데 우리 사회가 치매에 대응하는 속도가 분야마다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셨죠? 과학계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포 단위까지 쪼개면서 막 KTX급 속도로 질주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보험사나 금융당국도 사람들이 치매를 불안해하니까 치매 안심 재산관리 서비스라던가 간병보험 같은 걸 만들면서 꽤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단 말이죠. 네, 금융 쪽도 발이 빠르죠. 근데 정작 지역사회 행정,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네 보건소에서 치매 예방 교실을 열거나 뭐 종이 접기 하는 수준의 정책은 아직도 느릿느릿 완행 열차를 타고 가는 느낌이 들거든요. 아, 그 속도의 불균형을 아주 정확히 짚어주셨습니다. 사실 행정정책이 느린 이유는 본질적으로 위험을 회피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아, 투많은 규제도 있고 예산 타당성 조사도 거쳐야 하니까요. 네, 공금을 쓰는 거니까요. 하지만 느리더라도 방향성 자체는 아주 중요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전환인가요? 과거의 치매가 철저히 그냥 한 가정 내에서 가족들이 감당해야 할 비극이었다면 이제는 국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공공의 과제로 끌어올려진 것이죠. 아, 책임의 주체가 바뀌고 있군요. 결국 관건은 과학과 금융의 이 빠른 성과를 이 느린 정책에 얼마나 유연하게 접목하느냐 그겁니다.
동네 보건소에서 단순히 종이 접기만 할 게 아니라 앞서 말씀하신 그런 후각 진단 키트를 보급해서 조기 스크리닝을 일상화하는 식의 결합이 아, 진짜 그렇게 되면 너무 좋겠네요. 네, 그게 치매 친화 사회를 만드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 겁니다. 듣고 보니까 고령화라는 게 한국 내부의 문제만으로도 이렇게 골치가 아픈데 시야를 밖으로 좀 넓혀봐야 할 것 같아요. 리포트 후반부를 보면 글로벌 단위의 구조적 위기, 일명 글로벌 청구서가 전 세계에 동시에 날아들고 있거든요. 우리보다 앞서서 초고령 사회를 겪고 있는 국가들의 지표를 보면 아주 명확한 선행 지표가 됩니다. 당장 옆 나라 일본을 볼까요? 네, 일본은 어떤가요? 75세 이상 후기 고령자들의 의료보험료가 월 평균 7,989엔으로 역대 최고치를 돌파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잠깐만요. 7,989엔이면 대략 우리 돈으로 7만 원이 훌쩍 넘는 금액이잖아요. 근데 매달 은퇴한 노인들의 후주머니에서 이 금액을 건강보험료로만 떼어간다는 건가요? 네, 평균치가 그렇다는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달 월급이나 연금에서 매달 저 금액이 그냥 증발한다고. 사회 전체의 가입자들이 늘어나는 노인 의료비를 도저히 감당하지 못해서 결국 당사자들의 부담까지 치솟는 정말 무서운 청구서네요. 미국 상황은 또 어떤가요? 미국은 좀 다른 형태의 모순을 겪고 있는데요. 이른바 은퇴자들의 자산 역설이라는 겁니다. 자산 역설이요? 네, 통계상으로는 100만 장자 은퇴자 수가 엄청나게 늘어났거든요. 근데 정작 인터뷰를 해보면 노인들이 당장 쓸 현금이 없어서 노후가 불안하다면서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아주 흔한 말로 집 가진 거지 상황이라는 거군요.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딱 묶여 있다 보니까 집값은 올랐는데 정작 마트에서 장을 보거나 병원비를 낼 현금이 없는 그런 아이러니네요. 맞습니다. 근데 이거 한국 상황이랑 너무 똑같지 않나요? 정확히 겹칩니다. 한국도 최근에 보유세 부담이 훅 커지고 현금 흐름이 막히다 보니까 살던 집을 팔고 식사와 의료가 다 제공되는 시니어 레지던스로 아예 이동하려는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잖아요. 네, 요새 그런 실버타운 같은 곳이 인기더라고요. 자산이 현금화되지 않는 이 비유동성 문제가 노년의 삶의 질을 갉아먹는 아주 핵심 원인이 된 겁니다. 그런데요, 글로벌 트렌드에서 우리가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가장 치명적인 변수가 하나 더 등장합니다. 네, 저도 리포트 그 부분 읽고 약간 소름이 돋았는데요. 영국의 기상청이 경고한 기후위기 내용이었죠. 슈퍼 엘니뇨 같은 기후변화가 시니어 정책의 직접적인 위험 요인이 된다는 거였는데 그 전에 먼저 신체적 요인으로 항생제 조중이라는 단어가 언급됐거든요. 네, 맞습니다. 노인분들이 항생제를 많이 쓰면 뇌 기능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이었는데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이것도 신체의 메커니즘을 알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사람이 노화가 진행되면 간하고 신장의 해독, 배출 기능이 크게 떨어지거든요. 몸 밖으로 빼내는 기능이 약해진다는 거죠. 네. 청년들이라면 하루 이틀 만에 소변으로 다 빠져나갈 항생제 성분이 체내에 오래 머물면서 농도가 짙어지는 겁니다. 약효가 세지는 거군요. 그렇죠. 이 축적된 약물이 결국 아까 말씀드린 뇌의 혈액, 뇌의 장벽을 뚫고 들어가서 중추신경계를 교란시켜버립니다. 세상에 약이 독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환각이나 극심한 흥분 상태, 즉 선망과 같은 항생제 조증을 유발하는 거죠. 신체가 외부 자극에 얼마나 취약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을 소화하고 배출할 능력이 떨어져서 그렇게 된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기후 위기는요? 폭염이나 가뭄 같은 환경 문제가 단순히 오늘 날씨가 너무 덥네? 이걸 넘어서 시니어 복지 정책의 근간을 흔든다는 건 도대체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건가요? 항생제 조중하고 본질적으로 똑같은 맥락입니다. 고령층의 신체는 외부 환경 변화에 저항할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거든요. 체온 조절 같은 거 말씀이시죠? 네. 뇌의 시상하부에서 체온을 조절하는 기능이 둔화되고 땀샘 기능이 퇴화하다 보니까 폭염이 와도 체내의 열을 밖으로 배출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땀이 안 나서 열이 안 식는 거군요. 네, 그래서 슈퍼엘니뇨로 막 극단적인 폭염이 며칠만 지속이 돼도 고령층을 급성 심혈관 질환이나 열사병으로 그대로 쓰러지게 됩니다. 와, 그러니까 폭염이 단순히 에어컨을 더 세게 틀어야 하는 약간의 불편함 정도가 아니라 어르신들의 심장과 뇌를 직접 타격하는 재난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영국 같은 선진국들은 기후위기를 노인보건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정책도 그냥 여름에 경로당에 냉방비 몇십만 원 더 지원해주는 그 정도 수준을 넘어서야 합니다. 훨씬 더 거시적으로 접근해야겠네요. 폭염에 취약한 노후주택의 단열 기준을 아예 바꾸고 응급의료 동선을 재설계하는 등 주거, 의료, 기후 적응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는 입체적인 정책 설계가 아주 시급합니다. 자, 저희가 오늘 하루 동안 쏟아진 기사들만 모아서 분석해 봤는데도 정말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어쩔 수 없이 운전대를 잡아야 하는 60명의 고령 운전자, 그리고 노인이 노인을 돌보다 결국 99만 명의 공백이 생길 거라는 그 2043년의 경고. 참 무거운 소식들이었죠? 네, 그 와중에 공금으로 사적인 배를 불리는 도덕적 해이도 있었고요. 또 치매 세포를 찾아내려는 과학의 사투. 여기에 더해 일본의 의료비 폭탄, 부동산에 묶인 자산 역설, 심지어 펄펄 끓는 기후 위기까지. 진짜 대한민국의 노후 안전망이 지금 얼마나 얇고 성긴 상태인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네요. 이 성긴 그물망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결국 그 천문학적인 청구서는 다음 세대는 물론이고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식탁 위로 고스란히 날아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토록 깊게 파고든 위기들은요, 절대 인터넷 뉴스창에나 존재하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장 이번 주말에 부모님 댁에 방문했을 때 마주할 수도 있는 현실이고요. 아주 머지않아 저와 여러분 자신이 직접 겪어내야 할 우리의 일상입니다. 맞습니다. 남의 일이 아니죠. 서두에 언급했던 책은담 구절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복지의 중심을 잡는 진재, 그리고 낡은 교재를 벗어던지는 원기의 유연함. 이건 개인의 노후 준비뿐만 아니라 국가 정책 설계자들이 뼈에 새겨야 할 생존 지침이 아닐까 싶네요. 거기에 더해서 오늘 다룬 이야기들을 쭉 종합해보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아주 묵직한 화두가 하나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골봄 현장의 63%가 이미 고령층이라는 노노케어를 언급했잖아요. 네, 그랬죠. 그리고 그 턱없이 부족한 99만 명의 빈자리를 결국 로봇과 AI가 채울 수밖에 없는 씁쓸한 현실도 짚어봤고요. 네, 인정하긴 싫지만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죠.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를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60대의 직장을 은퇴한 뒤에도 70대, 80대가 되어서 나보다 더 늙고 병든 누군가를 돌보는 노동을 계속해야 하는 겁니다. 돌봄 노동을 이어나가는 거군요. 그러다 내 몸이 완전히 망가지는 생의 가장 마지막 순간이 되어서야 사람의 따뜻한 체온이 아닌 차가운 기계와 로봇의 돌봄 속에 눈을 감게 되는 겁니다. 잠깐만요. 듣고 보니까 좀 소름이 돋는데요. 그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은퇴 후에 안락한 노후, 이런 개념 자체가 우리 세대에서는 아예 사전에서 삭제된다는 뜻인가요? 바로 그겁니다. 끝없이 누군가를 돌보다가 기계의 돌봄으로 끝나는 삶. 그렇다면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3분의 1이라는 이 긴 시간을 휴식이나 여생이 아닌 도대체 어떤 의미로 새롭게 정의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와, 오늘날은 수많은 통계 수치들보다 이 마지막 질문 하나가 훨씬 더 강렬하게 가슴에 콱 박히네요. 생계를 위한 직장에서의 은퇴는 있을지 몰라도 돌봄으로부터의 은퇴는 없는 사회. 과연 우리는 이 길고 긴 노년의 시간을 어떤 가치로 채워야 할지 청취자 여러분도 오늘 밤 꼭 한번 곱씹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다음 이 시간 세상의 변화를 읽어내는 또 다른 통찰을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